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 주말 동안에 떨고 계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유럽 증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증시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그 다음에 다우지수는 3%대 하락이었고요. 뭐 프랑스 뭐 4%대 뭐 난리가 아니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들만 오늘 조금 잔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는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이 공식적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높고 백신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전염성이 높다라는 거, 일단 변이가 됐기 때문에 전염성이 더 커지는 것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백신 회피 가능성, 지금까지 나타났었던 그 변이 바이러스들이 전부 다 백신 회피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서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됩니다. 자, 전 FDA 국장이었던 스콧 고틀립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발송된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아직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즉, 뭐 자료의 양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석을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아마도 조금 더 전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면역 회피도 가능한 듯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변이가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감염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족을 단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오미크론이 백신으로부터 완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신이 덜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지는, 즉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장 미국 내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백신을 한 2차례 정도 접종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델타 변이에 대한 보호율이 1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75%나 70%만 보호되는 백신을 우리가 맞고 있다라면 이것은 꽤 보호가 되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회피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전방위적으로 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백신과 그다음에 이런 신종 변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시 되면서 가장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 경제라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지난 그 코로나가 처음 나타났을 때 팬데믹이 진짜로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이럴 때 작년 3월 같은 경우 보면 주가가 크게 폭락하게 되면서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기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갔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봉쇄였어요. 이 경제적인 봉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고 그다음에 영업을 통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경기가 주저앉는 상황이 좀 벌어졌던 건데,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냐 이거죠. 자, 그러면 미국 정부의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록다운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델타 변이의 재확산 때도 이제 록다운을 다시 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아주 심각할 정도의 전염이나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방침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신종 변이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심각한 수준을 만들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뭐 경제 봉쇄라든지 이런 쪽을 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출입국 통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한번 뒤었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지만이 안 퍼진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각 국가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지만 봉쇄하지 않는다, 뭐 어쩐다 하더라도 지금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행, 소비, 그리고 공급망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항공주부터 시작해서 여행주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이 급락세를 보였던 것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다시 봉쇄로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꽉 그 조이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면서 계속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나게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또 블랙 프라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상황적인 부분 봤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 성공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이런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것을 꽉 잡아버리게 된다. 지금 연말 쇼핑 시즌이 가장 큰
되면 미국의 어떤 축제 같은 분위기거든요. 또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를 붙잡아 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위험도나 심각성,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무효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요것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가 다시 얼어붙게 되는, 그러니까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형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괜찮아요 라는 어떤 포지션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주가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증권을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을 좀 들어보게 되면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월요일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이런 그 증시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월요일에도 계속해서 이런 공포심이 시장을 짓누르게 된다라면 또 반등을 못 해주게 된다라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코로나의 전개 상황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안 좋게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변이 바이러스가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게 된다면 더 많은 매도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즉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또 다른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과거에도 보지 않았느냐, 이런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창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그것은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된다. 그때 못했다라면 지금이라도 기회를 잡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을만 했을 때 맞게 된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계속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신고가를 만들다 보니까 이 조정이 한번 필요한 시기인데 적절한 재료가 없어요. 왜냐면 뭐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데 주가가 조정받는 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조금 애매한 구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공포심에 의해서 주가가 한번 폭락을 해주게 된다면 뭐 지금 시장에서는 한 5% 정도 빠지면 정상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지난 주말에 뭐 2-3% 정도 빠졌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만 더 하락하게 된다면 증시가 어느 정도 거품을 좀 죽이고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쪽이 훨씬 더 우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지표 같은 부분들 보게 되시면 굉장히 좋은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가 지금 19만 9천 건, 20만 건 아래로 떨어졌어요. 1969년 11월 이후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고용지표도 이번 주에 뭐 새롭게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네, 실업지표도 다시 떨어지는 그런 형태. 그래서 경기적인 어떤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이다. 물론 뭐 제조업 지표라든지 소비자 심리 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만 거의 지난달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어떤 의견 발표나 이런 것들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에 다시 한번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즉 경기에 대한 회복 속도를 지금 뭐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다시 팬데믹에 대한 어떤 공포가 나온다라면 이 부분은 조금 시장이 반영을 해서 이 양적 완화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길게 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다시 봉쇄 조치로 들어가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저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표상의 문제라든지 또 양적 완화를 통한 시장의 어떤 지원책들, 이런 통화 정책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지금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기 위한 하나의 핑계거리다, 이런 식의 어떤 분석들도 같이 나오고 있고 힘을 좀 많이 모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직은 모릅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는 먼저 선 반영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흐름 자체가 전 뭐 글로벌 증시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이 아예 없을 걸 생각할 수 없겠죠.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가가 일단 떨어져서 시작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올려줄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한 차례 정도 떨어졌다가 바로 꼬리 달고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힘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쿡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뭐 한 1-2% 정도 떨어져서 그 상태로 그냥 끝나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문제시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늘 증시 상황들 일단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회복이 나올 것이냐, 회복을 얼만큼 만들어주느냐, 회복의 강도는 어느 정도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더 많은 어떤 폭락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잡아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어떤 조정,
그 다음에 우리 증시의 조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합을 맞추는 구간이 된다라면 반등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팬데믹의 공포 이런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지 마시고요. 그냥 뭐 새로운 어떤 악재 소식에 대한 그런 반응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출발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 이후에 나타나는 시장 흐름들 보면서 슬기롭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 시장을 뜨겁게 달군 그 틈을 타가지고 임원들은 엑시트하고 있다, 탈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체 불가 토큰 NFT 그러면 메타버스 투자 열풍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관련 회사의 임원과 최대 주주, 특별 관계자들이 잇따라서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종목들 보시면 이제 하이브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의 최고 경영자, 이 사람이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주당 1,062원에 하이브 주식 총 12만 주를 취득을 했어요. 이게 지난 6월 24일과 7월 14일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1,000원에 하이브를 매수를 취득을 했다. 12만 주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주당 41만원에 4만 주, 그 다음에 또 41만 4천원에 만주 해가지고 한 5만 주 정도를 장내에 매도했다. 총 248억 원을 현금화 시켰다. 야, 스톡옵션 행사로 이 정도면 대박이네요. 그래서 차익 실현은 247억 원 정도 해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틈을 타서 이렇게 팔아먹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건 약간 보너스적인 개념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뭐 스톡옵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임원들이 팔아먹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도덕적인 문제이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투자자잖아요.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상승했다라는 부분에서 차익 실현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회사가 좋다라면 또 그러면 회사 임원이라면 이 회사의 방향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일 텐데 주식을 팔아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그 사람들 말을 따지고 보면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식을 그냥 회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두고 가면 나는 돈을 언제 버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좀 이게 좀 애매하지 않냐 이거죠.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 또 테마를 형성해서 주가가 많이 뛰어 올라간 상태에서 팔아먹은 게 이게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되는 거겠죠. 자, 이것 말고도 뭐 한글과 컴퓨터 최대 주주 지금 이쪽에서도 지금 주식을 주식 전량을 팔았네요. 43만 주 이 전량을 주당 29,000원에 팔아먹었다. 야, 그래서 이게 팔아먹은 게 이제 총 129억 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엄청난 그런 매도였다고 좀 생각이 되네요. 메타버스 관련주로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분류가 돼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했었던 그런 포인트였죠. 자,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지금 남궁훈 대표가 NFT 사업 진행 발표 이후 지난 9일이네요. 자사주 1,040주를 주당 95,900원에 장내에 매도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를 현금화 시켰다. 그 다음에 지분이 조금 축소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물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죠? 뭐 금액 1억 원 정도 현금화 시켰다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닌데 하이브가 좀 컸네요. 그죠? 하이브가 200억대. 야, 그거는 좀 컸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스톡옵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해돼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긴 해요. 그만큼 또 회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대표나 임원들이 얼마를 팔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나 임원들이 팔아먹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대표나 임원들은 시장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뭔가 상황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게 돌아갈 때는 주식을 팔지 않는 게 일단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테마성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많이 뛰어 올라가게 되면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대표나 임원들이 팔아?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으면 그냥 안 팔겠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본다라면 뭔가 조금 이런 종목들의 고점이 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었던 테마주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임원들 매도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대체적으로 좀 빠지는 경우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너무 높게 형성된 주가대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주식 매도가 임원들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종목들 일단 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증권사도 이자율을 올리고 있다. 지난주였죠.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1%로
인상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내 증권사가 이제 신용융자 거래에 대한 금리를 다음 달부터 상향하겠다. 다음 달이면 뭐 내일 모레예요. 12월 1일부터니까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DB금융투자가 신용융자 금리를 올리는데 얼마큼 올리느냐? 0.3% 올린다. 네, 각각 융자 기간이 짧은 기간 1일에서 7일일 경우에는 5.5%로 인상합니다. 기존에 5.2였는데 5.5%로 인상하고요. 그 다음에 60일 정도, 30일에서 60일 정도 들어가는 거는 금리가 8%에서 8.3%로 구간별로 약 0.3%씩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린 기준금리는 0.25인데 증권사는 0.3%를 올리고요. 무려 금리가 8%예요. 8%. 와, 어마어마하네요. 신용의 이자가 이 정도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봐요. 이렇게 신용을 써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뭐 수익이 나면 상관없겠죠. 뭐 지금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샀어. 근데 이제 30에서 60일 사이에 한 8% 정도 수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자를 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30일에서 60일 사이에 8%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뭔가를 좀 챙겨보려면 30에서 40% 정도는 수익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지만이 이자 8%를 주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신용융자를 써가지고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 봐요. 그러면은 일단 손실은 손실대로 발생하게 되고 이자는 이자로 나가야 돼요. 못 버티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반대 매매가 쏟아지기도 하는 거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뭐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워낙에 이제 금리가 이제 좀 저점했을 때 신용을 좀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금리랑 관계없이 그냥 돈 빌려서라도 주식을 사야지만이 뭔가 될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신용융자가 23조, 네,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3조 원에 약 8% 정도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돈 빌릴 때 뭐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빌리진 않잖아요. 보통 보면 30일, 60일 이렇게 빌리거든요. 이게 보통 증권사에 나타나는 그 신용, 네, 그런 빌리는 그 정도 기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만료되면 또 연장하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장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건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 빌린다 쳤을 때 8% 이자, 그럼 23조 원에 8%면 네, 많죠? 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중간에 이제 뭐 반대 매매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다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증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 이게 다 신용에서 나온 이자율 수익이 많이 그 정도 가중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 한 관계자는요, 기준금리가 변동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회사가 가상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자율을 운영한다. 즉, 기준금리가 올라가도 이 가상금리를 통해서 조정을 하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증권사 신용융자에 대한 어떤 이자율은 따로 올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방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DB증권이 올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권사들은 당분간은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의 신용융자 금리 인상은 결국 시간 문제 아니겠느냐. 네, 당연한 거죠. 네, 지금 당장이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면, 왜냐하면 자금을 걔네들이 지들도 빌려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 콜금리라고 하죠. 이제 이 기준금리 만약에 1%짜리 빌려가지고 8% 돈을 빌려준다는 거. 뭐, 이런, 여기에다 뭐, 비용 부분 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예전에는 0.75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1% 비용을 내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기업들의 방법들을 쓴다면 당연히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 즉 올해는 안 올리더라도 내년부터 올릴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증시에 대한 실망감 높아지고 또 이자 비용도 늘어나게 되면서 신용융자 이제 안 받을래요. 빚내서 투자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점점점 이제 이 대출 금액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은 이제 23조 원대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뭐 많은 편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어떤 수준을 본다면 지금 증시가 2000포인트 대비해서 한 50% 정도 올라왔죠? 50% 올라왔고, 과거에 이제 신용이 가장 낮을 때 보면 이제 10조 원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50% 정도면 지금 한 17조에서 18조 정도 신용융자, 이게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증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조금 더 많이 써도 한 20조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 부분인데, 약간은 지금 좀 많은 편이다. 이것이 이제 신용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융자가 지금은 조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마 이번 그 조정 국면을 통해서 또 많이 털려나가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이런 시정융자들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신용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시장에 이런 어떤 빚내서 투자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줄어들게 되면 지수는 바닥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기대감들은 일단 계속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현재 시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 아직 그리고 충분하게 물량을 빼내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침 시황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